오늘 오래간만에 댓글 남겨준 거 요거 하나 읽어볼 건데,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길죠. 이렇게 글을 길게 적은 거는 눈이 바로 가는데, 왜냐면 저만큼 글을 길게 적을 때는 자기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왠지 뭔가를 더 갈구하는, 열정적으로 그런 사람의 이미지가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건데, 어찌되든 이 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면 SJM이라는 회사가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벤자민 그레이엄의 매수 범위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냐라는 건데, 일단 SJM이라는 회사는 가치 투자를 웬만큼 한다라는 사람은 아마 한 번씩은 다 살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전에 벤자민 그레이엄이죠. 이 사람을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정통적인 가치 투자에서 손에 꼽히는 투자 대가거든요. 이 사람의 투자 전략이라든지 투자 아이디어 이런 거를 좀 살펴보면 이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간단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면, 벤자민 그레이엄이 적은 책에 항상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게 투자가 뭔가라고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벤자민 그레이엄은 자신이 생각할 때 투자라는 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진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많은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자기가 좀 큰 돈을 투자할 때 회사 하나를 최소한 몇 달은 살펴본다는 거거든요. 진짜 큰 돈을 집어넣을 때는 몇 년을 살펴보기도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진짜 회사를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서 진짜 다 뜯어본 다음에 그걸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식 표현으로 봤을 때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그냥 꿰고 있다 라는 판단이 들 때 이제 투자를 그냥 제대로 한다 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글을 적어준 사람이 순운전자본, 요거 대충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겠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벤자민 그레이엄 투자법을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다 빼가지고 시가총액하고 비교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으면 그냥 매수한다. 근데 그런 경우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얘기한 진짜 수많은 투자 방법 중에 한 가지 정도를 좀 과하게 압축시켜서 요약을 해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투자법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우수한데, 그걸 너무 좀 깎아내리는, 좀 과하게 깎아내리는 그런 방법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책이 되게 두꺼워요. 증권 분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죠. 근데 지금 요 글 적어준 사람이 얘기한 요 부분은 한 2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압축을 해놔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어찌되든 그냥 이 댓글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면, SJM이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500억짜리인데 순운전자본이 이만큼 되니까 엄청 싼 거 아니냐, 그러면 실제로 맞는지 한번 봐달라고 해서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으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SJM의 재무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이 구했던 방식은, 글 적어준 사람이 구했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유동자산에서 순수하게 유동부채를 빼요. 그러면 한 120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요거 빼면, 요거랑 요거 빼면, 그럼 시가총액보다 너무 싸니까 완전 저평가된 거 아니냐. 단순하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일단은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한 10년치 재물을 가지고 와요. 10년치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지금 21년, 20년, 19년치 재물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유동자산이 증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유동자산이 증가하면 좋은 거겠죠. 1440, 1470, 1550 유동자산이 증가를 했다. 오케이. 이건 조건을 충족했다 라고 해서 플러스 1점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자산에서 어떤 구성된 자산을 봤을 때 매출 채권하고 재고 자산, 이것보다 순수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더 높은가, 그걸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자산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지 보는 건데, 매출 채권, 미수금이 있고 재고 자산 요게 있고, 얘랑 얘가 비중이 낮고 다른 거 단기금융상품 예금 같은 거겠죠. 현금 자산, 채권, 이런 거의 비중이 얘네나 얘네의 합보다도 높으면 굉장히 좋은 구성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순수한 현금 덩어리, 당좌자산이라고 하죠. 보통 당좌자산을, 이 당좌자산만 따져봤을 때
이게 우수한지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다음부터 그냥 이어가면 매출 채권, 재고자산 이것보다 순수한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더 높은가 했을 때 1550억 중에 매출 채권 미수금이랑 400억, 재고자산 합하니까 이게 1000억이죠. 남은 순수한 현금은 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보다 순수한 현금의 비중이 더 높다 를 따졌을 때 아니다니까 이거는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0점이 되겠죠. 그러면 순수한 현금성 자산의 당좌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나 그걸 또 보는 거예요. 그럼 쭉 살펴봤을 때 그냥 현금만 살펴봤을 때 300억, 그 다음에 550억, 380억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잘 없죠. 그럼 두 번째는 단기금융상품. 이거는 한 40억 되고 56억 되고 36억. 요것도 뭐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매년 순수한 현금이 커진 건 아니다. 이게 커져서 이게 커져야 좋은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충족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것도 대충 점수로는 0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1점, 조건을 충족 못했을 때 0점을 준다면 그리고 나서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게 매년 커지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상세 내용은 좀 더 뜯어봐야겠지만 일단 그냥 봤을 때 얘랑 얘가 계속 매년 해마다 커지는 형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살펴봤을 때 매출채권이 410, 375, 420 이게 조금이라도 더 계속 커지는 느낌이죠. 그럼 재고자산 같은 경우도 400, 600 커졌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유동자산이 매년 증가를 했는데 매년 증가한 유동자산은 재고가 많아졌고 매출채권이 많아졌기 때문에 얘가 증가한 것이다. 순수한 현금이 늘었거나 회사의 실질적인 어떤 현금이 늘어나서 유동자산이 늘어났다기보다 이 중에 미수금이 얼마가 될 줄 모르겠지만 돈 못 받고 떼일 수 있는 돈이 점점 커지는 거랑 회사에 재고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 커지고 있는 거다. 이러니까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나? 라는 질문에서 이거는 안 좋은 점수가 나오죠. 그러면 또 0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동자산을 간단하게 살펴볼 때 4가지 질문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해요. 점수로 쳤을 때 100점 만점에 25점이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퀀트 투자 방식인데 어찌됐든 유동자산에서 점수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러면 아까 질문했던 사람이 순운전자본을 계산할 때 유동자산에서 단순하게 유동부채를 빼서 1200억이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대충 떠도는 벤저민 그레이엄 뭐 순운전자본 계산하는 방식 보면 그렇게 해놓은 게 많아요. 근데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도 책에 여러 번 언급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산 가치를 계산할 때 그레이엄 방식은 당좌 자산, 순수한 현금 덩어리의 점수를 높게 주고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쳐버려요. 할인된 가격으로 쳐버린 다음에 당좌 자산에 점수를 많이 준 거에서 부채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어떤 유형이냐면 여기서 예를 들면 부채는 550억을 다 치는 겁니다. 순수하게. 유동부채를 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부채는 550억을 다 가지고 와요. 악조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산 쪽에서는 현금 덩어리는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나머지 채권이라든지 매출 채권이라든지 재고자산은 할인된 가격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재고자산이 만약에 640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땡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할인해서. 실제 재고자산이 한 640억이 있지만 이걸 현금화 시킨다라고 하면 640억을 다 제값을 받지는 못할 테고 업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떤 거는 좀 그나마 괜찮게 받는 업종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걸 진짜 땡 처리해서 굉장히 헐값에 팔아야 되는 재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업종에 따라 틀리죠. 어찌됐건 640억을 다 쳐주는 게 아니라 뭐 자기는 뭐 한 절반만 쳐준다든지 300억만 쳐준다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낮게 친다든지 매출 채권 중에 요 내용을 살펴보고 미수금일 확률이 높으면 이것도 할인을 엄청나게 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 건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좋은 방식은 그냥 순수하게 당좌 자산만 계산하는 거예요. 얘랑 그리고 현금성 덩어리만. 그러고 나서 현금성 덩어리 당좌 자산에서 부채를 그냥 다 가지고 옵니다. 얘를 다 빼버려요. 다 빼버리면 나오는 거 부채가 대충 550억이니까 당좌 자산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수 현금만 따졌을 때는 요거 한 400억 되죠. 요거까지 치면 한 450억. 얘하고는 할인을 해야 되는 자산이죠.
1,000억인데 1,000억에 할인을 대충 어느 정도 해봐야 될까? 그거는 이 회사를 살펴보고 나서 할인할 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좌 자산은 순수하게 450억 더하기 할인된 자산 요거 알파, 그리고 비유동 부채에서 땡길 수도 있긴 할 텐데 어찌됐든 요걸로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이거 기준으로 삼아서.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너무 빡세게 계산한 거 아니냐? 너 너무 안 좋게 계산한 거 아니냐? 내가 알기로 그거 아닌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벤자민 그레이엄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벤 그레이엄이 저보다 더 빡셌으면 더 빡셌지 그렇게 좀 후하게 점수를 줘가면서 계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회사를 굉장히 좀 안 좋은 악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산을 했을 때 점수가 좋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찌되든 여기 질문자가 계산한 것처럼 순운전 자산이 그렇게 후하게 좀 계산될 것 같지는 않다. 제 생각은. 그러면 이 회사가 전혀 투자할 가치가 없는 회사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드리면 이 회사의 뭐 어떤 투자 매력도를 상중하로 뭐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중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상중하를 쳤을 때 중이랑 상 사이에 어딘가 아니면 중 정도. 상이나 최상은 주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냥 나쁘진 않습니다. 이 회사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수하고 좋은 회사들이 미친 듯이 떨어져 있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온 게 되게 많거든요. 이 회사도 저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보통 회사가 보통 이렇게 가는 회사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한 여기쯤에 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여기쯤에 팔면 되겠죠. 대신에 이 회사는 보통 회사의 성장이 뭐 이런 정도의 회사니까 투자해서 수익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고 쳤을 때 뭐 이런 구간에 와 있는 회사들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이 회사의 위치가 여기고 회사의 가치가 여기라 한들 이런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투자할 때 매력도가 조금 더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개인마다 성향이 틀리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으로 다시 또 갔을 때 그 사람 방식으로 봤을 때는 손익계산서를 안 봐도 됩니다. 월터 슐러스처럼 그냥 대차대조표만 보고도 회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그냥 워렌 버핏 방식이나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을 봤을 때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죠. 부채 총계. 만약에 부채가 이렇게 계속 커지는 형태도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450억, 510억, 550억. 21년도에 부채가 550억까지 올라왔는데 550억이면 부채를 그냥 단순하게 대출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550억이면 이자를 만약에 1% 준다라고 하면 5억이 되겠죠. 555억이니까. 근데 이자가 보통 한 3%, 굉장히 좋은 대출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3%라고 하면 한 15억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출 이자는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시중에 평가되는 거는 지금 한 4%, 5% 정도 보통이거든요. 4%나 5% 정도의 대출 이자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5%까지 간다. 라고 하면 단순하게 부채가 전부 다 대출이라고 쳤을 때 5%라고 계산하면 한 25억쯤 되겠죠. 1년에 내는 이자가. 1년에 내는 이자가 25억이나 되면 여기서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랬을 때 75억이 나오는데 75억 이 회사의 부채 총계 550억 중에 현재 금리가 계속 올라서 5% 정도를 간다고 치면 이자로만 감당해야 되는 게 25억이 되죠. 거기에 곱하기 3을 했을 때 75억이 나오는데 이 75억보다 훨씬 큰 수치가 이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영업이익으로. 증권분석에 나오는 얘기죠. 이것도 벤자민 그레이엄. 그러면 영업이익이 75억 이상이 나오고 있냐. 77억 나오죠. 아슬아슬하게 카트라인에 걸리는 정도인데 예전에는 그것도 안 나왔죠.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벌어들이는 수익성이 파워가 좀 약하다. 상당히 약하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우려할 거는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커지겠죠. 앞으로. 금리가 더 높아진다. 지금보다도 금리가 만약에 더 올라가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 이 조건을 과연 충족할 수 있을까? 앞으로 금리가 6%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리가. 은행에서 나오는 예금, 돈 넣어놓고 나오는 예금 이자가 좀 올라서 2% 3% 될 수 있겠지만 대출 이자는 그것보다 배로 오른다고 생각해야죠. 만약에 대출금리가 6%를 간다. 부채 총액이 매년 커졌죠. 해지나고 봤더니 매년 커지고 있는데 얘는 부채 총액이 계속 커져. 부채 총액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데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 만약에 부채 총액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안 하고 유지만 하더라도 이게 550억을 계속 유지만 하더라도 6%면은 30억 가까이 되겠죠. 이자가. 내야 되는 이자가 30억이면 곱하기 3을 해요. 안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이자 보상 배율을 이제 쿠션을 주는 건데 그러면 90억이 되거든요. 만약에 6%가 됐을 때 내야 되는 이자는 대충 30억으로 계산되고 쿠션을 줘서 곱하기 3을 하면 90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90억 이상이 나와지냐? 쉽지 않거든요.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싸다 한들 자산 대비해서 굉장히 싸죠. 근데 손익 쪽에서는 어느 정도 너무 빡빡하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커트라인 정도인데 조건이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매년. 조건이 나빠진다라는 거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회사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을 주냐.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경우죠. 근데 이런 거를 훨씬 넘어서는 좋은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쁜 회사라는 건 아닙니다. 투자할 가치가 없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 회사는 가치 투자자들이 한 번씩은 다 살펴봤던 저평가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물론 이 회사가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뭐 무슨 이슈가 터져가지고 상한가를 갈 수도 있어요. 어떤 테마에 끼어서 상한가를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잖아요. 저 같은 애들이 봤을 때는 지금 내가 분석을 했을 때 평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돈을 조금 넣어봤는데 이게 상한가 나서 엄청 잘 간다. 그거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분석한 거 토대로 투자를 하고 싶지 투자를 하면서 운에 기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으니까 투자를 하면서 운에다가 어느 정도 맡긴다라는 거는 도박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늘 얘기했던 게 투자하고 투기하고 헷갈리지 마라 뭐라고 얘기했던 게 철저하게 분석해라. 그러니까 물론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만한 투자가입니다. 이만한 투자가인데 저는 요만하죠. 저의 투자 지식은 벤저민 그레이엄에 비하면 뭐 비교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 근데 어찌되던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SJM이라는 회사는 뭐 제가 생각해도 저평가 수준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순운전 자본을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시가총액이 뭐 이 정도에서 한 60%의 안전마진이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일단 SJM을 제가 지금 뭐 굉장히 깊게 분석을 한 건 아닌데 대략적인 수치만 가지고 했을 때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으로 간단하게 봤죠. 간단하게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다. 왜냐면 이거보다 좋은 조건에 나와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회사 지금 제가 안 좋다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됐으면 좋겠네요.